할머니, 여긴 또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어서 나가세요. 여긴 할머니가 올 만한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저도 오디션 참가하려고 왔는데요. 노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르게 해주세요. 제발요.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저기 동네 노래방이나 가세요. 다른 젊은 참가자들한테 방해하지 마시고요. 경비. 얼른 이 할머니 쫓아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번듯한 무대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아니, 할머니. 이 연세에 누가 오디션을 봐요? 여기 신청한 사람들, 다 할머니 손주뻘이라고요.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그렇게 심심하시면 저기 경로당이나 가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귀한 시간 뺏고 방해를 하세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저희 허름하고 초라한 행색을 본 오디션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오디션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이대로 제 평생의 꿈은 날개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정말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정선, 올해로 65살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60대라는 나이는 보통 편안한 은퇴를 생각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시기죠. 그러나 저에게 65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꿈을 향한 설레는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난히 노래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가수에 대한 막연한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인생은 저희 바람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더군요. 냉혹한 현실이라는 높은 벽에 번번이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수의 꿈은 아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아주 작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수강생도 몇 명 없고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어서 이제 노래 교실마저 접어야 하나 매일 밤 고민하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처음 노래 교실을 열게 되었을 때는 돈을 번다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매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작은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 순수했던 행복마저 생계수단으로 변질시키면서 어느덧 저도 수강생들 한 명 한 명을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기에 여러 군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써주는 곳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한 김밥 가게에서 사람이 급하다며 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김밥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밥 전문점이라 아침 일찍부터 단체 주문이 산더미처럼 밀려와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꼬박 서서 김밥을 싸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김밥을 싸다 보면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이만한 일자리를 다시 찾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성격이 워낙 급하고 다혈질이라 직원이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고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지켜보며 일일이 간섭하고 트집 잡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오늘 안에 100줄 다 쌀 수 있겠어요? 네. 더 서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속도를 내란 말이에요. 지금 전화로 단체 주문 계속 들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신경 안 쓰시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제가 싼 김밥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밥의 두께가 균일한지,
김밥 옆구리가 터진 곳은 없는지 일일이 검사했고, 행여나 밥풀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이때다 싶어 온갖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만지는 사람이 팔에 그 너덜너덜한 그 팔찌는 또 뭐예요? 꼭 천으로 만든 싸구려 같은데 당장 안 벗어요? 사장님, 제발 이것만큼은 차고 있도록 해주세요. 제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절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요. 전 항상 오른쪽 손목에 낡은 실팔찌 하나를 차고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단 한시도 제 몸에서 뺀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심하게 윽박지를 때면,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저를 감싸주며 중재하는 건 항상 선영 씨였습니다. 홀서빙을 담당하는 선영 씨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40대였지만, 절 친언니처럼 잘 따랐고, 성격이 워낙 밝고 싹싹해서 사장이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 온갖 애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곤 했습니다. 선영 씨와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터라 제가 가수가 꿈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제 노래 교실에 놀러와서 제 노래를 직접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제 열렬한 팬을 자처했습니다. 언니는 이런 허름한 김밥집에서 김밥이나 쌀 사람이 절대 아니야. 언니 노래 실력이면 지금 당장 텔레비전에 나오는 웬만한 가수들 뺨을 후려치고도 남는다고. 그깟 노래교실 어머님들도 언니 실력이 너무 아깝다고 맨날 그러잖아. 에이, 선영아. 세상에 그 정도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꿈만 있다고 다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수가 넘쳐나서 발에 채이겠다. 난 그냥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해. 한 달에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선영이 너는 아직 잘 모를 거야. 이렇게 김밥집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간신히 노래 교실 월세라도 내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루하루 이렇게 버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나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거든. 선영 씨에게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했어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가수라는 그 아련한 직업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남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 씨가 출근하자마자 흥분한 얼굴로 잡지책 하나를 제게 보여주며 다급하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대박. 전국 노래 오디션 모집 공고가 떴어. 그렇네. 저는 무심하게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김밥 싸는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선영 씨는 김밥을 싸던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진지하게 다시 얘기를 하더군요. 아이, 참. 답답하네, 정말. 언니, 지금 한가하게 김밥 쌀 때가 아니라니까. 이건 하늘이 언니한테 내려준 천금 같은 기회라고. 내가 아까 미용실에서 머리하면서 심심해서 잡지책 뒤적거리는데 이게 딱 눈에 보이지 뭐야. 그래서 바로 언니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 너 설마 나더러 이 오디션에 응모라도 하라는 거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응모해야지. 그게 왜 말이 안 돼? 이것 좀 봐. 나이 제한, 학력 제한, 경력 제한, 아무것도 없다고 떡하니 쓰여 있잖아.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오디션을 봐, 남들이 보면 욕하겠다. 욕해. 난 언니가 이 얘기 들으면 펄쩍 뛰면서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숨가쁘게 뛰어온 줄 알아? 근데 반응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거야? 정말 실망이야. 내가 나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거는 정말 고마운데. 그래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 김밥집 할머니가 무슨 가수가 되겠다고
저 아들딸 같은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오디션을 본단 말이냐. 언니. 정말 실망이야. 언니 노래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애잔하고 뭉클해서 눈물 흘리면서 마음에 큰 치유를 얻고 위로받곤 했었어. 언니는 나한테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움직여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언니도 예전에 그랬잖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언니 노래를 듣고 잠시라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정식으로 가수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왜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포기부터 하려는 거야? 언니,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선영 씨는 저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지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제 눈을 간절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간절하고 진심 어린 눈빛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끄집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영아. 내 말이 다 맞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 소중한 꿈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나 보다. 나. 용기 내서 오디션 한번 응모해볼게. 정말이지, 언니? 진짜 잘 생각했어. 언니 노래 실력은 나랑 우리 노래교실 엄마들이 확실하게 보증한다니까. 언니,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오디션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떨리고 설레던지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더군요. 김밥집 일이 마치면 수강생 하나 없는 텅 빈 노래 교실에서 저 혼자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김밥을 싸면서도 제가 오디션에서 부를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며 연습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가게 사장이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노래방인 줄 알아요? 일하는 직장이라고요. 일하면서 그렇게 계속 노래 부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줌마, 정말 안 되겠네.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없어, 개념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이 바로 오디션 당일인데, 이렇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장한테 주말에 일을 쉰다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 직원도 많지 않은 터라 하루라도 일을 쉰다고 하면 분명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고 얘기해야 할 텐데 당장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하루만 좀 쉴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토요일이 우리 가게에서 제일 바쁜 날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하루를 통째로 쉬겠다고요? 내가 아줌마 채용할 때부터 주말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네. 잘 압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빙이면 내가 당장 구인 글이라도 올려서 알바라도 구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김밥 싸는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거 아니면 아줌마 사정 절대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선영 씨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정선 연니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좀 봐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언니가 오후에 일이 있으니까 바쁜 점심시간까지만 일하고 조퇴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사실 오후에는 저희 가게 그렇게까지 안 바쁘잖아요. 그리고 홀 손님 김밥 싸는 건 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선 언니 대신해서 좀 더 고생하면 되죠.
그럼 괜찮죠, 사장님? 위기의 순간, 역시 선영 씨가 번뜩이는 기질을 발휘해서 저와 사장님 사이에 흐르던 냉랭한 기온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선영 씨의 얘기를 잠자코 듣던 사장님의 잔뜩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마침내 허락을 했거든요. 대신 선영 씨가 아줌마 목까지 2배로 더 잘해줘야 돼. 윤정선 씨, 당신이 그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착실하게 일 잘해줘서 내가 그나마 이번만 특별히 허락하는 거야. 아줌마도 그날 하시던 일은 제대로 다 마무리하고 조퇴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선영 씨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어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그날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사하게 메이크업도 받고 막바지 노래 연습도 충분히 하려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전에라도 근무를 하고 오디션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체 주문이 폭주했고 쉴 새 없이 김밥을 싸느라 손목이 저리고 아려왔습니다. 얼굴과 머리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옷에는 반찬 국물과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날따라 홀에도 손님이 유난히 많아서 선영 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저도 틈틈이 같이 홀서빙을 도왔어요. 눈으로는 벽에 걸린 시계를 수시로 쳐다보면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오디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계속 밀려오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장한테 이제 가봐야 한다고 말해야 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순간 선영 씨가 먼저 재치 있게 운을 띄워주었습니다. 언니, 지금 빨리 가야 할 시간이네. 2시까지 가려면 지금 바로 서둘러야겠다. 사장님, 언니 이제 가신대요. 벌써 그렇게 됐어? 김밥 주문 들어온 건 다 쌌어요? 네. 50줄 단체 주문건까지 방금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거울 한번 제대로 볼 새도 없이 부랴부랴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오디션 시간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평소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택시를 황급히 잡아타고 오디션 장소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늦지는 않았어요. 오디션장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언뜻 봐도 500여 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오디션이라 그런지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간혹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긴 줄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었고 신청자 명단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저에게 360번이라고 쓰여있는 빳빳한 참가 번호표를 주더군요. 복도에 놓인 의자에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앉아 제가 오늘 부를 노래를 나지막이 부르며 가사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저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 뭐야? 옷에 저거 고춧가루 아니야? 머리꼴은 또 뭐니? 설마 노숙자인가? 그러게. 아까부터 저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꼴인내 나서 미치겠어. 여기는 또 왜 온 거야? 저런 사람은 경비원이 알아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오디션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저 할머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여서 망치면 어떡해? 아, 짜증나. 그때서야 전 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저희 그 허름하고 초라한 행색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 싸고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은 머리는 다 흐트러져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빠져 있었고
옷에는 온갖 음식 냄새와 기름때가 찌들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바지에 시장에서 산 싸구려 구두를 신은 제 모습이 화려하고 세련된 다른 젊은 참가자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더군요. 사실 오디션 때문에 새로 옷을 살 형편은 안 돼서 옷장에서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옷이라고 골라 입고 온 거였는데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워낙 참가자들이 많아서 제 차례가 오기를 무려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들 간절한 표정으로 노래 연습을 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긴장돼서 보온병에 미리 준비해 온 따뜻한 보리차 물을 연신 마셨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좀처럼 진정이 안 되더군요. 참가 번호 360번 윤정선 씨. 들어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오디션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디션장은 사방 벽이 커다란 거울로 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심사위원 3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번쩍이는 조명과 마이크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 무대를 보니 제가 평생토록 꿈꿔왔던 가수의 꿈에 드디어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사실이 더욱더 실감이 났습니다. 저 혼자 감격에 겨워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이 저를 보고는 일제히 당황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저 할머니는 또 뭐야? 웬 잡상인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어서 나가세요. 여긴 할머니가 올 만한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저도 오디션 참가하려고 왔는데요. 노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르게 해주세요. 제발요.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저기 동네 노래방이나 가세요. 다른 젊은 참가자들한테 방해하지 마시고요. 경비. 얼른 이 할머니 쫓아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번듯한 무대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아니, 할머니. 이 연세에 누가 오디션을 신청해요? 여기 신청한 사람들 다 할머니 자식뻘, 손주뻘이라고요.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그렇게 심심하시면 저기 경로당이나 가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귀한 시간 뺏고 방해를 하세요. 심사위원들은 저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더니 저희 허름한 행색에 혀를 끌끌 차며 대놓고 무시했고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기 싫다는 듯 혐오감을 표시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제 팔을 거칠게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고 저는 참가 번호표를 보여주며 제발 노래만이라도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눈물로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노래 한번 제대로 못 불러보고 문전박대를 당하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옆방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나왔고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심사위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며 그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은 심사위원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약 10분 정도 지나자 옆방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 심사위원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선 씨, 오디션 보러 오셨다고 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네. 이사님,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더러 지금 노래를 부르라고요? 여기 신청서에 보니까 나이가 65이라는데 이런 할머니 노래 들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무척 난감하다고.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갑자기 오디션을 보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노래 불러도 되는 거 맞죠? 이 순간을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가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애써 감정을 부여잡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제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준비했던 그 노래를 차분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장에는 오직 저의 애절한 노래 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고, 심사위원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과 감탄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다가와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는데 전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선아. 나야. 나 기억하니?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은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0년 전 갑작스럽게 헤어졌던 제 단짝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저희의 소중했던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아무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부모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낌없이 모든 지원을 해주셨고, 유난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해 당시에는 엄청난 고가였던 그랜드 피아노도 선뜻 사주셨어요. 전문 피아노 선생님이 매일 집으로 방문해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노래 실력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갔습니다. 음대를 졸업하신 과외 선생님은 제 노래 실력이 남다르다며 꼭 가수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 막연하게나마 가수라는 꿈을 마음속에 키우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행복했고, 길을 가다가도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초중고 내내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각종 교내외 노래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장기자랑 시간에는 항상 제가 불려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었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의사나 대학 교수처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전문직이 되기를 바라셨었는데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나중에는 가수가 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선아, 그래도 아빠 엄마 마음이 아직 완전히 열린 건 아니야. 우리 딸은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순탄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가수가 된다길래 처음에는 반대했던 거야. 그 길이 보통 힘들고 험난한 길이 아니잖니.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꿈만 있다고 다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도전도 안 해보고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후회될 것 같잖아요. 대신 부모님 기대에 절대 저버리지 않게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서 제 본분은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제 꿈을 묵묵히 지원해 주신 그 크신 보답으로 저는 공부며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했고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맡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의 노래까지 잘하니 학교에서는 단연 인기가 많았어요. 제 주위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하게 주셔서 친구들에게 떡볶이나 맛있는 간식도 자주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전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교실 뒤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반에서 거의 존재감 없이 이름 정도만 겨우 아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수정이라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한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애들은 수정이가 옷차림도 허름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은근히 괴롭혀왔습니다. 그런 수정이는 자연스레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였고 다들 수정이를 멀리하고 그 일진 애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그 애들은 수정이 사물함에 있는 책과 공책에 보란 듯이 양동이로 물을 부어 온통 젖게 만들고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 우리랑 똑같이 학교를 다니겠다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반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쪽팔려서 정말. 제발 이러지 마.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어쭈? 이것 봐라. 너 오늘 아주 간댕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대들어?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아주 그냥. 수정이는 울면서 젖은 책들을 교복 치마로 하나씩 힘겹게 닦고 있었고 그 못된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더 깔깔대며 비웃었습니다. 저 애들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딱히 수정이랑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해본 사이인데다 괜히 내가 나섰다가 같이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진 애들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도가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자습 시간에 그 애들이 갑자기 수정이 자리로 우르르 몰려오더니 들고 있던 하얀 밀가루 봉지를 수정이 머리 위에 사정없이 부어버리는 거였어요. 아! 내년 신상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면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디겠냐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년이 그 더러운 옷이라도 한번 빨 거 아니야. 어때? 우리한테 고맙지? 수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얗게 밀가루로 뒤덮인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반 아이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그 일진 무리들만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아! 이거 완전 눈사람인데? 너한테 아주 딱이다. 야, 이수정. 너 오늘부터 별명 새로 생겼어. 밀가루. 어때? 입에 착착 감기지 않냐? 그날부터 그 못된 무리들은 수정이를 부를 때마다 밀가루라고 놀려댔고 수정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이 그 애들이 시키는 온갖 굳은 심부름을 군말 없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수시로 수정이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고 반 아이들은 공공연히 그 끔찍한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저 또한 그런 비겁한 방관자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습 시간에 그 무리의 우두머리 껴긴 선아라는 아이가 갑자기 손에 번뜩이는 가위를 들고 수정이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군요. 큰일 났다. 전 속으로 뭔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순간 당황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정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여지더라고요. 아! 너한테서 쉰내 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머리도 제대로 안 감는 주제에 이렇게 귀신같이 길러서 뭐 하려고. 뭐, 돈 많은 아저씨라도 꼬시려고 작정했냐? 내 그 더러운 머리꼴도 이제 더는 보기 싫어. 그러더니 인정사정 없이 가위로 수정이의 그 길고 탐스럽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수정이는 한순간에 잘려나간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힘없이 손에 들고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오열했지만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 하나 수정이를 위로해 주거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수정이와 가까이 지내다가 그 무서운 일진 무리들에게 찍힐까 싶어서 다들 애써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전 한동안 공부에만 매진했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다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만의 아지트로 향했어요. 학교 건물 뒤편, 꽃나무들이 예쁘게 우거진 작은 동산인데 가끔 답답할 때 혼자 가곤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애절하고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청아한 노래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미성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그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특색 있고 매력적인 목소리였어요. 노래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오르면서 진한 감동이 온몸으로 전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전 그 노래에 완전히 반했고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할까? 나뭇가지를 살며시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방금 그 노래 부른 거였어? 정선아, 안녕. 혹시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온 거니? 정말 미안해. 아무도 안 들리게 아주 작게 불렀는데.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너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 감동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듣고 있었어. 너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나?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답답해서 나오는 대로 불렀을 뿐이야. 나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노래밖에 없거든.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 오랜 꿈이 가수야. 정말? 세상에. 내 꿈도 가수인데. 넌 가수 중에 특히 누구 좋아하니? 난 조용필 아저씨 정말 좋아하는데. 나도 조용필 아저씨 제일 좋아해. 그분 노래 들으면서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울면서 나도 꼭 저런 가수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도 똑같을 수가 있냐. 우리 정말 공통점이 많은 것 같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수정이와 저는 좋아하는 관심사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비슷해서 마음이 정말 잘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쉼없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수정이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노래 부르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수정이를 위해 제가 다니고 있는 동네 교회에 데려가 같이 성가대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 수업이 마치면 수정이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성가대 연습을 하러 갔고 성가대 단원 중에서도 저랑 수정이의 노래 실력이 단연 돋보여서 지휘자 선생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분들이 너희들 뒤에 찬양하는 거 듣고 너무 감동받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시더라. 수정이랑 정선이 노래 듣고 있으면 선생님도 가끔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 그만큼 너희들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너희들 이대로만 잘 커서 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좋은 가수가 되렴. 선생님도 항상 기도할게. 수정이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우린 노래라는 공통분모로 엮어져 더욱더 속내를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둘도 없는 단짝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편찮으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돼서 점심시간만 되면 늘 혼자 수도가로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그 안쓰러운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도시락을 같이 준비해서 나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수정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앞으로 도시락을 2인분씩 싸달라고 하니 엄마는 너무나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역시나 혼자 운동장으로 쓸쓸히 나가려던 수정이를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수정아. 잠깐만 나 좀 기다려 줄래? 아무리 우리가 이제 친해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대놓고 도시락 같이 먹자고 하면 혹시라도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최대한 수정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린다니까. 나보고 요즘 너무 말랐다면서 밥을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고봉밥을 2개나 싸주셨지 뭐야. 내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정말. 와, 진짜 많긴 하다. 거의 2인분이 훨씬 넘는걸? 그렇지? 원래 우리 엄마가 손이 엄청 커서 그래. 그리고 나, 사실 고기랑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싸주셨네. 이건 내가 좀 다 먹어줘, 응? 진짜? 그럼. 내가 정말 먹어도 돼. 근데 너, 왜 그렇게 편식을 심하게 해? 그러다 너희 엄마 속상하시겠다. 그러게 말이야. 너 이렇게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나, 이제 정말 배부르니까 내가 남은 거 마저 다 먹어야 돼. 그렇게 전 사실 고기와 돈가스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수정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매번 맛있는 반찬을 조금씩 바꾸면서 도시락을 2인분씩 넉넉하게 싸와서 수정이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항상 붙어 다녔고 그 일진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심기가 불편했던지 그 후로도 수정이를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학교 뒤편 소각장으로 갔는데 수정이가 그 일진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너 요즘 학생회장한테 딱 붙어서 아주 신났더라. 그런다고 거지가 용 되는 줄 알아? 너한테서 나는 그 꼬리꼬리한 반지하 냄새는 절대 안 없어진다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 오늘 우리가 내 그 더러운 정신머리 제대로 고쳐줄게. 그러더니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선아가 수정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고 바닥에 쓰러진 수정이를 그 무리들이 발길질을 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어요. 순간 전 너무나 화가 나서 옆에 세워져 있던 낡은 밀대를 집어들고 그 사이로 비집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수정이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 나쁜 년들아. 어쭈? 학생회장은 좀 빠지시지? 신경 끄시고 너 갈 길 조용히 가. 우린 아직 수정이랑 볼 일이 한참 남아 있어서 말이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너희들 방금 수정이한테 손댄 거 하며 그동안 수정이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 내가 지금 당장 선생님께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희들 전부 다 퇴학감인 거 몰라? 그게 바로 학생회장의 권한이라고. 왜 이래, 회장. 진정하고 흥분하지 마. 나, 학교 잘리면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다고. 윤정선, 우리 그래도 같은 반 친구잖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제부터 우리 밀가루. 아니, 이수정 절대로 안 건드릴 테니 너도 이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 그럼 되는 거지? 한 번만 더 수정이 괴롭히면 그때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부모님들 귀에까지 다 들어가게 할 테니까 똑똑히 명심해. 수정아, 괜찮아? 이제 일어나. 앞으로도 쟤들이 너 또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정선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그 못된 일진 무리들은 더 이상 수정이를 괴롭히지 않았고
전 수정이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변한 문제집이나 문구류도 없는 수정이에게 문방구에 가서 예쁜 공책과 필기도구, 심지어 전문가용 물감까지 다 사줬어요. 수정이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억지로 수정이 가방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항상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수정이를 일부러 제 옆자리로 데려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게 했고, 점차 친구들도 착하고 순수한 수정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학교 생활은 매일매일 행복했고,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둘도 없는 반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몸이 약하셨던 수정이 어머님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수정이 단둘뿐이었는데 이제 수정이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정이를 차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정아,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 지금 당장 널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혼자 밥 챙겨 먹고 학교 다니기도 너무 힘들잖아. 물론 넌 워낙 강한 아이니까 이 모든 어려움 잘 견뎌내리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응? 너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희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그런 큰 폐를 끼칠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미 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흔쾌히 좋아하셨어. 우리 가족은 너 대환영이라고. 그리고 나 밥 먹을 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담될 게 하나도 없잖아. 수정이는 여러 번 간곡하게 거절했지만 저희 가족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는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와 친자매처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으신 저희 부모님 또한 수정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끼고 잘 대해 주셨고 저희는 정말 피를 나눈 자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수정이 공부도 직접 봐주고 주말에는 우리의 영원한 우상인 조용필 오빠 콘서트도 같이 가서 목이 터져라 함께 열광했었죠. 제 여고 시절의 모든 추억 속에는 언제나 수정이가 함께 있었고 제 인생에서 수정이는 그만큼 너무나도 큰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음대의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도 서울에 있는 다른 음대에 합격을 해서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정아, 정말 잘됐다. 이제 우리 서울에 가서 같이 자취하면서 대학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난 너무 좋아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 나도. 정말 기분 좋아. 근데 정선아, 나 너랑 같이 대학 못 다닐 것 같아.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너랑 같이 지낼 자취방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동안 너희 부모님이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엇보다 친자식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어. 그런데 이 비싼 대학 등록금까지 너희 집에 신세 질 수는 없어. 그건 정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우리 집 그 정도 지원해줄 충분한 여유 있어. 내가 남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족,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니까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는 거야.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정선아, 내 그 따뜻한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아줌마 아저씨 마음도 내가 충분히 다 알아. 근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 그리고 얼마 전에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외삼촌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외삼촌한테 신세 지러 가려고. 아, 그래? 그랬었구나. 같이 자취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외삼촌 댁에 살면서 같이 대학 다니면 되겠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수정이는 제 말에 더 이상 대답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현재 일본에 계시며 형편이 그다지 여의치 않아서 수정이 대학까지는 도저히 못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면서 외삼촌과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가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수정아, 일본 가서 몸 건강히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너 좋아하는 그 노래, 가수의 꿈, 절대로 잊지 말고. 알았지? 그래. 일본 가면 바로 연락할게. 너도 내 꿈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훗날 서로 꼭 멋진 가수가 되어서 다시 만나자. 꼭.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약속하자. 아, 그리고 이거. 내가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카세트 플레이어야. 조용필 오빠 노래랑 내가 좋아하는 팝송 테이프도 같이 넣었으니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들어. 정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너한테 변별한 선물 하나 제대로 준 게 없는데. 넌 매번 이렇게 나한테 주기만 하고. 아. 너한테 줄 거 있어. 이거. 우리 엄마가 아주 예전에 내게 선물했던 낡은 실팔찌인데. 너한테 줄게.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을 교환했고,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굳게 기대하며, 이것은 그저 잠깐의 이별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간 수정이는 처음 몇 년 동안은 편지를 통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고자 여러 기획사의 문을 두드렸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국내 유수의 기획사와 순탄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 꿈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데뷔를 코앞에 두고 앨범 준비가 한창이었던 어느 날, 기획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가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와 난리가 났다고 절규하듯이 말했어요. 그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만 잘 수습되면 다시 가수 데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집에는 이미 빨간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었고,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결국 허름한 월세 집으로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아버지는 그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마저 몸져 누워 제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수의 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 그리고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시끄러운 호프집에서 밤늦게까지 홀서빙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이 마치면 곧바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 가서 날이 셀 때까지 일을 하며 서너 가지씩 일을 동시에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일하고 빚 갚느라 제 소중한 청춘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제서야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아주 작은 여유가 생겼고, 잊고 지냈던 제 오랜 꿈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적금 통장을 깨서 동네에 아주 작은 노래 교실을 차려서 그 노래에 의지하며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오디션 장소에서 40년 전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끊겼던 나의 단짝 친구 수정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이게 정말 꿈인 걸까요? 아니면 현실인 걸까요?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그저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오열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멀뚱히 저희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간신히 거두고 수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선아, 많이 놀랐지? 나 이 오디션 주관한 기획사 대표야. 뭐? 내가 이 큰 기획사 대표라고. 저기 거울 뒤에 있는 방에서 오디션 참가자들을 쭉 지켜보면서 나도 같이 심사하고 있었거든. 그쪽에서는 그냥 거울이지만 내 쪽에서는 안이 다 보여. 근데 내가 갑자기 오디션장으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변한 내 모습에 널 알아보질 못했어. 밖이 너무 어수선하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저 박이사라는 심사위원단이 참가자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회조차 안 주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직원을 시켜서 무조건 노래 부르게 하라고 지시했던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너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그 순간 내 오른쪽 손목에 있는 그 낡은 실팔찌를 보고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이 팔찌를 봤구나. 이거 40년 전 우리가 공항에서 헤어질 때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준 거잖아. 너랑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아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너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 생각하면서 이 팔찌를 항상 부적처럼 차고 다녔어. 이 팔찌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 맞네. 그 낡은 팔찌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이렇게 널 다시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 심사위원단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쪽을 쳐다보다가 아까 제게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것이 몹시 미안했던 듯 박이사라는 그 남자 심사위원이 제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어렵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히 대표님 친구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런 엄청난 무례함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저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단지 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하셨던 건 솔직히 용서가 잘 안 되네요.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젊었을 때나 60이 훌쩍 넘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수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꿈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오디션을 보러 오면 부디 오늘처럼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꼭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도 아까의 무례함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이사,
나도 아까 쭉 지켜봤는데 내가 이번 오디션 공고할 때 나이 제한 없음이라고 특별히 명시한 이유가 뭐겠소? 방금 내 친구가 한 그 말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소. 내 친구 목소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그런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예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을 발굴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찾고 싶었던 목소리가 바로 내 친구의 목소리였다고요. 수정이의 그 말에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정이는 저를 데리고 그 건물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정이네 회사 소유였고 꼭대기층에 있는 그 넓고 웅장한 사무실은 제가 사는 작은 월세 집 서너 배는 좋게 될 만큼 엄청나게 넓고 최고급 가죽 소파와 럭셔리한 인테리어 소품들은 수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구나. 그렇게 보이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열심히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기획사까지 차리게 되었네. 나, 너와 했던 그 약속,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지키려고 정말 지난 40년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았었어. 나랑 한 약속. 그게 뭐였지? 너 정말 잊었어? 우리 꼭 멋진 가수가 되어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마지막 약속, 정말 생각 안 나? 아, 맞다. 내가 일본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었지. 그럼 너, 정말 가수가 되었던 거야? 맞아. 외삼촌이 어떻게든 나를 거둬주시긴 했는데, 외삼촌 댁도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버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낮에는 공장도 다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러다 우연히 돈을 꽤 많이 준다길래 작은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 다행히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외삼촌네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 그러다 나도 독립해서 따로 살게 되었고 클럽 사장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음반 기획사 사장님이 있다며 나를 소개해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어. 와, 정말 잘됐다. 수정아. 너 정말로 내 꿈을 이뤘구나. 너무너무 좋다. 낯선 일본 땅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더라. 사람들이 내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사서 듣고 내 콘서트에 와서 감동하며 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정선이 내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 너랑 처음 만났던 그 학교 뒤편 작은 동산 생각나? 너도 그때 내 노래 듣고 감동받았다면서 눈에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잖아. 아이고, 얘 좀 봐. 옛날 얘기를 뭘 그렇게 쑥스럽게 다 하고 그래. 그렇게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서로 살아온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나누었고 우리 부모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제가 가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수정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그렇게나 간절히 하고 싶었던 가수였는데 친구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황급히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갑자기 진열장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너, 이거 생각나? 어머. 이건. 그때 공항에서 내가 너한테 줬던 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잖아. 세상에. 나, 이거 어딜 가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녹음해준 조용필 오빠 노래 들었어. 세상에 그 어떤 노래보다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고장 한 번 안 났어? 고장 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을 내 분신처럼 소중하게 아꼈어. 이것 봐,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작동되잖아. 이거 없었으면, 나 아마 그 힘들고 외로웠던 세월, 도저히 못 견뎌냈을 거야. 4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나다 보니, 어찌나 할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정이가 다음날 중요한 해외 출장 약속이 있어서 아쉽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음날 김밥집에 출근하니 선영씨가 제 오디션 결과가 몹시 궁금했던지 오디션은 잘 봤냐,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냐, 조잘조잘 캐묻더군요. 전 자세한 얘기는 일단 안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전 다시 김밥집 할머니로 돌아와 아침 일찍부터 수백 줄의 김밥을 싸는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를 만난 이후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에 모두 행복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냥 행복했고 사장이 제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어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이 넓은 세상에 그저 저 혼자뿐이라고 늘 외롭게 생각했었는데 저와 피를 나눈 친자매처럼 지냈던 가족이나 다름없는 제 소중한 분신이 다시 생겼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명 가수와 대형 기획사 대표로 화려하게 성공한 수정이와 달리 겨우 동네 골목에서 작은 노래 교실이나 간신히 운영하며 식당에서 김밥이나 말고 있는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니 자꾸만 위축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정이는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편하게 지내자고 했지만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면 꼭 돈이나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섣불리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정이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옛날 학창 시절처럼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싶은데 왠지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다가가기 힘든 너무나 높고 멀리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김밥집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사장님, 김밥 한 줄만 주세요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끈한 김밥을 정성껏 싸서 손님 테이블로 갔더니 세상에 수정이었습니다. 어머! 수정아. 내가 어떻게 여길 다 왔어? 내가 지난번에 준 연락처가 이 가게 번호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위치 알아보고 직접 찾아왔지. 아, 맞다. 내가 평소 일하느라 집에 잘 없어서 그냥 가게 번호 줬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직접 싸준 김밥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에이, 별것도 아닌데 뭘, 그냥 평범한 김밥이지. 역시. 예전에 너희 어머님이 싸주시던 그 정성 가득한 김밥 맛, 그대로다. 진짜 맛있다. 정선아. 이 시간까지 아직 점심도 못 먹은 거야? 무슨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셔츠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맛있는 주먹밥 하나 후딱 만들어 줄게. 전 수정이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에 있던 온갖 반찬이며 먹을 걸 바리바리 챙겨줬어요. 아이고, 김밥 한 줄 먹으러 왔다가 내가 오늘 아주 호강 제대로 하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맙다, 정선아. 자, 이제 배도 든든하게 불렀겠다. 슬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그러면서 친구는 제게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속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너도 예전에 기획사 잠깐 들어가 봐서 잘 알지? 이거 표준 전속 계약서야. 내가 너를 우리 기획사 소속 가수로 정식으로 영입해서 앞으로 같이 한번 멋지게 일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야. 수정아.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너무 당황스럽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혹시 그냥 불쌍한 친구라서 특별히 봐주고 특혜주는 거 아니니? 윤정선. 나 사업가야.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안다고. 내가 혹시라도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 자료도 다 갖고 왔잖니. 넌 지난번 오디션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았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공정하게 너를 채점해서 합격시킨 거라고. 난 내 그 독보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깊이 감동했고 그래서 너에게 투자를 결정한 거라고. 내가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목소리가 바로 너였어. 내가 소속사 대표로서 우리 회사 소속 가수가 될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응? 수정아. 정말 고맙다. 나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봐 어떻게든 부드럽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제안해 준 거잖아. 내가 만약 그냥 덥석 나를 가수로 시켜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혹시 불쌍해서 그런가 싶은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너한테서 배운 거야.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매일 도시락 2인분씩 사와서 너는 배부르다면서 나한테 다 나눠줬었잖아. 그거 나 창피할까봐 점심 같이 먹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거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내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이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거야. 너 그걸 다 알고 있었구나. 난 너 정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너의 그 따뜻하고 깊은 배려심이 그때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고 어쩌면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을지도 몰라. 그 부잣집 외동 딸내미가 나한테 단 한 번도 잘난 척하거나 자랑 한 번 안 하고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던 그 모습이 나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40년 만에 어렵게 꺼낸 그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전 친구의 손을 그저 꼭 잡아주었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고마움에 또다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가게 사장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급하게 묻더군요. 아, 아줌마. 그럼 이제 정말 가수 되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이제 곧 정식으로 가수 데뷔할 거예요. 이런 허름한 김밥집에서 김밥이나 만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선영 씨가 마치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선 언니. 정말 잘 됐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장님도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평생 여기서 김밥만 싸면서 살 줄 아셨어요? 아, 그때는 나도 그냥 장사 좀 잘해보려고 괜히 깐깐하게 굴었던 거지. 아줌마, 아니, 윤정선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원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며 사장님. 제가 왜 사장님을 원망하겠어요? 전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절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저는 김밥집을 그만두고 수정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앨범 녹음을 순조롭게 마치고 지금은 정식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꿈을 60이 넘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작은 노래 교실은 수정이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다 해결하면서 다시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어요. 수정이가 자기 연예 기획사 이름으로 커다란 축하 화환을 보내와서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났는지 요즘은 수강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번다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말 노래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마음껏 노래 부르시고 즐기시라고 수강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혹시라도 저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나이나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용기 내어 도전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다들 절대로 희망 잃지 마시고 간절하게 꿈을 꾸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운이라는 여신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